예, 기계안전공학 4주차 3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에서는요, 프레스의 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프레스를 분류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프레스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인 그 프레스가 크랭크 프레스죠.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휠이겠죠. 그리고 이게 크랭크 축이고요. 이게 커넥팅 노드인데, 여기 커넥션 노드라고 썼는데 좀 바꾸겠습니다. 커넥팅. 이 크랭크 축하고요. 이 커넥팅 노드의 조합으로 이 축의 회전 운동을, 요놈이 여기 휠이잖아요. 플라이 휠. 이놈이 회전 운동 하잖아요. 이 회전 운동을 어떻게 해요? 이제 이 크랭크 샤프트를 이용해서 이가 커넥팅 노드는 이놈을 무슨 운동으로 바꿔줘요? 직선 운동이야. 그죠? 직선 운동으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가압 하는데요. 일명 이제 파워 프레스라고도 해요. 이런 경우는 제작이 쉽고, 그리고 요 스트로크의 하단 위치가 요 놈이 딱 여기 왔을 때, 여기 하단이죠. 하사점 하단 위치가 정확하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요 램인데요. 이제 요런 놈이 되겠죠. 요 놈이 요놈 내매 운동 곡선이 비교적 무난하고요. 각종 가공에 유리해서 요 크랭크 프레스가 가장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글 프레스가 있는데요. 이게 휠이에요. 이게 휠. 이건 회전 운동을 다수의 링크 장치.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 토글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다 링크겠죠. 이 링크 장치에 연결된 요 펀치, 여기에 링크 장치로 요 펀치에 이제 그 회전 운동을 이제 전달하겠죠. 그런 프레스인데요. 요 순간적인 충격을 주지 않고 가공 행정의 끝에서 마지막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프레스예요. 이 마찰 프레스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플라이 휠이고요. 이건 크러치고, 그리고 크러치하고 여기도 이제 마찰력을 이용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휠인데 이게 크러치거든요. 그럼 이게 여기가 기어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뭐로 연결돼 있어요? 마찰차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딱 이 크러치가 연결되면 얘가 회전하면 누구를 회전시켜요? 여기 마찰차를 회전을 시켜요. 요놈을. 됐나요? 여기에 크러치라고 그랬어요. 크러치 디스크.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마찰력이 발생하거든요. 이 플라이 휠의 회전력을 여기 마찰차로 되어 있는 이 마찰차에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축이잖아요. 축 바퀴를 여기 축이거든요. 여기 마찰차고 여기 축 바퀴를 마찰차하고 접촉을 시켜서 이건 나사축을 회전시켜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슬라이드잖아요. 이 램이 상하로 이 축을 따라 그 작동되면서 그 가공력을 얻는 프레스인데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가공의 정도가 좋지 않고 생산 속도도 좀 느려요. 왜냐면 이게 고속으로 나사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거 에가 프레스인데요. 이건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은 어디에 쓰냐면요. 우리나라에 저 창원이나 울산 같은 데 가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램이에요. 이게
여기 여기 실린더고요. 요게 요 놈이 여기 수압 램이라고 돼 있죠. 요게 램이고요. 여기 요 놈 있죠. 요게 니턴용이에요. 니턴용은요, 얘가 밑으로 이렇게 와서 가압을 했었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걸 유압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시 이 유압을 이용해 여기 요 니턴 실린더 요 놈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다시 원래 위치로 상승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유체의 압력에 의해서 슬라이드, 여기 요 램이 여기 슬라이드잖아요. 요거 슬라이드를 작동시키는 프레스인데요. 보통 수압, 유압, 공압이 있는데 우리가 수압보다는 보통 유압 아니면 공압을 쓰겠죠. 이때 요 행정은 우리가 특징이요. 요 행정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한없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행정이라는 건 그런 얘기일 거예요. 상사점과 하사점의 그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유압을 가할 때 그 유량을 제어를 해버리면 요놈의 그 완 스트로크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조절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건 또 행정에 관계없이 가공력을 가진다고 그랬는데요. 큰 가공력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유압 실린더는 유압으로 되어 있는 프레스는 용량이 대용량인 경우, 그리고 이건 과부하가 안 걸려요. 왜 안 걸릴까요? 여기 과부하 상태가 되면 어떡하라고요? 안전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세이프티 밸브가 터지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항상 여기에는 무슨 압력? 설정 압력. 그렇죠? 설정 압력 상태 또는 최대 운전 압력 상태에서 운전이 가능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그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프레스 구조를 이제 대표적으로 크랭크 프레스니까요. 크랭크 프레스니까 요놈의 구동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구동 메커니즘을 알아야 이 구동 메커니즘을 알아야 뭐가 보여요? 오염점이 보인다고요? 그죠? 그리고 오염 요소들이 보일 거고 작업점에서 이제 방호 장치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여기 보니까 이놈이 플라이 휠이네요. 이 그림만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을 볼게요. 요 플라이 휠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뭐가 있겠어요? 이제 모터가 있겠죠. 이 전동기, 이게 원동기죠. 모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 토르크가 어디에? 요 풀리에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죠? 물론 여기도 보니까 이제 클러치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어야 얘를 차단할 수 있을 건데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링 기어라고 돼 있죠. 요 기어. 여기 요놈이 크러치가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요 회전력이 요 축에 의해서 이 기어에 전달되겠죠. 위엔 피니언 기어가 될 거고 밑에는 메인 기어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요놈이 커넥팅 노드니까 요 축이 크랭크 축이 되겠죠. 요게. 그래서 이 커넥팅 노드를 이용해서요. 회전 운동을 이제 무슨 운동으로 바꿔요? 직선 운동으로 바꾸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 요 슬라이드는 이제 금형의 위쪽 거를 장착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동력 전달 메커니즘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프레스니까 작업점을 한번 볼게요. 작업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작업 위치에. 그렇죠? 요 볼스터는요. 이 보조 플레이트인데요. 이제 우리가
금형의 아래 부분을 장착시키는 그 보조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안전장치가 있어요. 얘는 광전자식이에요. 광전식. 이게 뭐죠? 우리가 그 작업자가 어디에 여기에 접근하게 되면 여기서 그 전자 소스가 그 감지를 해서 어떻게 해요? 뭐 쳐내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떡하죠? 이 동력 전달을 그 끊어버린다거나 이제 그런 방법으로 요 감응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방호장치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미 앞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 요 부분은 앞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다시 써놓은 거거든요. 요 전동기가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 크러치 연결하려면 또 브레이크가, 이건 동력 전달과 차단을 위한 것들이죠. 이건 브레이크는 제어하는 걸 거고요. 그다음 여기 기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 뭐 기어에는 무슨 기어가 있어야 돼요? 피니언이 있어야 되고, 링기어, 메인 기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크랭크 축이 있고, 커넥팅 노드가 있고, 그다음 요 슬라이드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앞에서 설명한 거와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요 프레스를 얘기할 때 우리는 작업 능력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작업 능력을 얘기할 때 한 세 가지로 살펴봐요. 하나는 압력 능력이 있고요. 토크 능력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작업 능력에서 요 세 가지의 능력을, 일의 작업 능력은 일 능력이죠.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압력 능력은요. 자, 여하이 이 프레스를 구성하는 부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프레임이 있을 거고, 로드가 있을 거고, 아까 슬라이드가 있었죠. 그 램. 그다음 밑에 정반이 있을 거고, 커넥팅 로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크랭크 축이 있을 거고, 핀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이라고 쓰는 게 좋겠네요. 이 축, 뭐 축을 연결하는 키가 있을 거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요런 놈들이 뭐 얘가 가장, 예를 들어 볼게요. 이놈이 강도가, 강성이 또는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의 크기가 가장 커요. 요놈이 제일 작아. 자, 뭐가? 강도가. 그러면 얘는 아무리 커도 요놈이 파괴가 되면 얘는 쓸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관계하는 부품들이, 이 부품들 중에서 강도가 가장 낮은 놈이겠죠. 그놈이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을 톤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이게 압력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 프레스 기계, 이 프레스가 기능적 손상을 받지 않으면서, 기능적 손상이에요. 기능적 손상을 받지 않으면서 운전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 압력, 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압력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토크인데요. 요 토크 능력인데, 얘는 단위가 뭐로 되어 있는 거 하면, 여기 밀리미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요 위에 실린더가 됐던, 램이 되겠죠. 요 하사점, 여기 좀 잠깐만요. 제가, 요 놈이 최대한 내려올 수 있는 여기 하사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위치, 그걸 하사점이라고 그래요. 그 하사점 어느 위치에서 압력 능력이, 하사점 아래가 아니라 위에요. 하사점 위에 어느 위치에서 압력 능력이 안전하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수치로, 단위는 밀리미터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위에 보면 구조체, 이 회전체로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을 때하고, 요 놈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 크랭크가 이쪽으로 와 있을 때, 이때 얘는
항상 직선으로 되면 이리 올 거고 최대가 이리 올 거고 이게 뭐예요? 이게 토르크를 발생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하사점 위에 어느 위치에서 압력 능력이 안전하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났대요. 즉, 요 토크 능력은요, 크랭크 축을 비롯한 기계의 회전 구조가 발생시키는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회전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사점으로부터 높은 토크 위치, 하사점으로부터 높은 이 하사점이 여기였으면 하사점으로부터 이 위 어디메이가 되겠죠? 여기서 높은 토크 능력 위치에서 작은 하중에도 뭐가 이 크랭크 축이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토르크가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파괴역학을 공부하셨으니까 또는 뭐 하실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 축설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걸 설명하고 싶은데 이 과목 자체가 그 부분을 설명하게 되면 또 한 강좌를 더 하게 되니까 축설계 부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생략을 하고 대략적으로 이 토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치 요걸 요런 정도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관계하는 부품들은요, 크랭크 시프트, 크랭크 축이죠. 그리고 클러치 기어, 전동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프레스 가공할 때 최대 하중이 어디에 토크 능력 내에 있도록 최대 하중이 토크 능력 내에 있도록 금형을 설치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관계하는 부품들이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 능력 세 번째 일 능력인데요. 일 능력. 여기는 보니까 일해 가공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능력이래요. 에너지의 크기를. 자, 얘는 스트로크 퍼 미니트죠. 그러니까 분당 스트로크 수. 여기에 관계하는 부품들은 뭐 전동기가 있고 벨트가 있고 벨트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겠어요? 플라이 휠이 있겠죠. 예, 이 정도 제일 그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뭐이겠어요? 압력 능력이겠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용어 문제 때문에요.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뭐가 있는 거 하면 여기 볼스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네요. 램은 슬라이드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슬라이드, 요 램이라고도 해요. 부르는 용어들이 자꾸 같은 말인데 다르게 얘기하니까. 자, 램은 슬라이드 요놈을 얘기하는데요. 요 금형이 상형이 있고 하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형의 사형, 여기 램에다가 금형의 상형을 부착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프레스의 직선 운동의 하중을 이게 프레스니까 직선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램이 여기 이 하중을 어디에 전달해요? 이 금형에 전달하는 아주 중요 부품들이죠. 이걸 램이라고 그래요. 또는 슬라이드. 그리고 여기 볼게요. 이게 볼스터는요. 이게 베드가 있잖아요. 이게 베드잖아요. 이 밑에 이게 이 프레스 베드인데요. 베드 위에 보조 플레이트를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보조 플레이트는 용도가 뭐냐면요. 금형 여기 아까 상형이 있으면 금형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하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형 다이를 여기 세팅하기 위해서 대개는 여기 보면 이렇게 T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고정하는 뭐 T자형 고정 장치를 이렇게 넣어서 얘를 회전시키면 이렇게 고정돼요. 그럼 빠지지 않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가 되어 있어요? T자 홈이 가공되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 보조 플레이트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볼스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플라이 휠이고요. 여기 크랭크 샤프트. 크랭크 샤프트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대표적이죠. 무슨 운동? 회전 운동을 무슨 운동으로 바꿔요? 예, 직선 운동으로 바꾸려면 크랭크 샤프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려고 할 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딱 나눠 놨어요. 여기 보면 하나의 폐기물, 여기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단 작업 공정을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를 해봤더니 전단이니까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커팅해내는 것들 있잖아요. 브랭킹이라고 되어 있네요. 브랭킹은요, 여기 정해진 형을 따내는 거예요. 브랭킹은. 그럼 제품은 얘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위에다가 제품, 폐기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커팅은 재료의 일부를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 제품이 요 놈이 되겠죠. 그리고 노칭은요, 이렇게 홈을 내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 보니까 엣지에 여러 가지 형태의 노치를 이렇게 가공하는 걸 노칭이라고 그래요. 여기 홈이 있죠. 예. 그 다음 슬릿은요, 말 그대로 눈썹처럼 가늘고 긴 그 구멍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눈썹이 찢어진 것처럼 재료의 일부에 찢어진 눈금을 넣는 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원자재, 이게 가공한 거고요. 그냥 트리밍은요, 우리가 반제품을 받아서 그 필요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 잘라내는 것들이에요. 세퍼레이팅은요, 요놈 두 조각을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걸 어떻게 딱 이렇게 절단을 해서 두 개로 분할하는 거, 이게 세퍼레이팅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놈하고 요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펀칭은요, 구멍이 뚫리고 남은 부분이 이게 뭐죠? 제품이 되잖아요. 펀칭은 이런 원자재가 있으면 제품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렸잖아요. 요 브랭킹하고는 개념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죠. 브랭킹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버리고 따낸 부분이, 판을 이렇게 따낸 부분이, 이 부분이 제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피어싱은요, 말 그대로 구멍을 뚫는 것들이에요. 구멍을 뚫는데 원판을 가지고, 원자재를 가지고 구멍을 뚫었으니까 이게 제품이 될 거고, 그죠? 퍼프레이팅은요, 구멍을 뚫는데 한 번에 개수가 몇 개인가 보세요. 그죠? 다수의 구멍을 동시에 이렇게 가공하는 그런 공정이 퍼프레이팅. 그리고 슬롯은요, 여기도 똑같이 이 홈을 내는 것들이에요. 슬릿이나 뭐 그놈인데요. 재료에 가늘고 긴 홈을 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 쉐이빙은요, 여기 한번 보세요. 형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딱 가공을 했는데 이 구멍 보세요. 전 공정에서 가공된 구멍 면이 지금 여기 살펴봤더니 어때요? 딱 정리가 안 됐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구멍을 더 육성하는 게 아니에요. 구멍을 더 가공해서 어떻게? 평면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슈어링은요, 말 그대로 전단기로 재료 일부를 딱딱 일정 크기로 잘라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딱딱 잘라내는 거. 여긴 지금 전부 다 보니까 우리가 잘라냈어요. 그래서 작업이 전단 작업이 되잖아요. 그 다음 이제 뭐를 살펴보려고 하는가 하면 두 번째 성형 포밍 프로세스를 한번, 성형이니까 포밍 오퍼레이션이네요. 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이 성형이니까 특징이 있죠. 얘는 잘라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형을 만드는 거잖아요. 성형. 그래서 판의 두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뭐를 변경시키려고 그래요? 형상.
이런 목적으로 하는 작업 공정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제 성형 작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공정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리스트라이킹, 뭔가를 다시 그 충격을 가는 거죠. 다시. 그래서 앞에서 만들어진 형상보다 리스트라이킹은 보다 정확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일종의 치수내기 가공이래요. 그러니까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를 어떤 형태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톡톡 치겠죠. 그래서 리스트라이킹이에요. 리스트라이킹. 여기도 보면 여기가 중간자가 될 거고 이쪽은 뭐가 돼요? 이제 완제품이 되겠죠. 엠보싱은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얇은 돌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얇은 돌기. 요거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쓰는 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화장지. 거기 보면 엠보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요 비딩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요 비딩, 우리가 돌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그쵸? 요 재료에 돌기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프렌즈는요, 말 그대로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반제품이다 보니까 요 부분들이요, 뭐를 만들려고 해요? 요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프렌즈라고 그래요. 프렌즈. 자, 이 그 반제품에서 요 엣지를 세워서 프렌즈를 만드는 과정이 프렌징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이제 익스펜딩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 놈에 익스펜더라고는 툴을 집어 넣어서요, 얘를 부분적으로 확관을 시키는 거예요. 주로 언제 많이 쓰겠어요? 뭐 기밀을 요구하는 그러한 연결부, 그렇죠? 또 이제 그 맞춤에서 이제 억지 끼워 맞춤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이렇게 확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요만큼만 요 부분만 확관을 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확관을 한다는 게 원통의 내경을 이제 넓히는 거죠. 저글링은요, 소재가 겹칠 때 이 이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그러한 가공을 우리는 저글링.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정들을 전단 작업하고 성형 작업 두 개로 크게 나눠서 한번 살펴봤어요. 성형 작업 나머지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 컬링은요, 말 그대로 컬링은 이렇게 감는 거예요. 여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보는데요, 요 엣지 부분을 연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돌돌 말아놨죠. 엣지를 둥글게 감는 가공을 우리는 컬링이라고 그래요. 이 시밍은요, 시밍, 얘는 여기 기미를 유지하려고 이 엣지 부분을 돌려서 이렇게 두 놈을 같이 놓고 돌려버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접히잖아요. 얘는 뭐 기미를 요구한다거나 그러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주로 뭐이겠어요? 가에 컬링을 해놓으면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하나는 여기가 위험점이 될 수도 있겠죠. 사용하는 관점 입장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거기가 형상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형태로 바뀌겠죠. 그놈하고 이 시밍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얘는 뭐 굳이 기밀 그까지는 아니어도 이 두 놈을 접합하는 방법이 둥글게 돌려서 접합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봐요. 그 다음 벌징은 뭐냐면요, 배가 나오는 거예요. 배가 여기 보면 이렇게 그쵸? 중앙부를 이 중앙을 볼록하게 만드는 걸 이제 벌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버링은요, 요 중간에 요 판의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프렌즈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플레이트 중에 체크 플레이트 같은 거 있어요. 본래 이런 평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억지로 밀어 넣어 봐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이런 구멍을 하나 내기 위해서 뭐 펀칭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서서히 요 구멍에 서서히 힘을 가해 버리면 여기가 이런 형태가 생겨요. 이와 같이 구멍에 프렌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버링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네킹은요, 말 그대로 어느 한 부분이 넥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머리와 저 어디죠? 저 몸체 사이에 보면 거기는 어때요? 작아지죠? 예. 여기 보니까 원통의 어디죠? 원통의 요 한쪽을 이렇게 좀 오므러지게 만들으니까 여기 오므러졌어요. 그래서 네킹이에요. 그리고 프래트닝은요, 말 그대로 이거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파도처럼 구불구불하죠.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평평하게만, 평평이 맞지 않을까요? 평평하게 만드는 공정들이죠. 그리고 여기 얘기 중에 이제 뭐가 하나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냐면요, 요 수혜징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판금은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릴게요. 수혜징은요, 요 드로잉을 한 용기의 끝부분을 좁히는 건데요. 아까 저기서 뭐라고 했는고 하면 네킹이라고 하는 놈이 있었어요. 그 놈하고 용어가 거의 비슷해요. 이 인발한 부분의 끝을 이렇게 좁혀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수혜징을 해서 전체 면적은 감소하지만 두께는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방법을 이렇게 성형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드로잉은요, 말 그대로 얘도 자 어떤 이 드로잉이 인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요 판재에 외력을 가해서 오므리는 가공이래요. 그래서 외력이 인장력을 발생시키도록 하고요. 이걸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스테인리스 밥그릇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데 플레이트를 집어넣어 봐요. 그럼 이런 형태로 되겠어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런가요? 여기 프레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판재에 외력을 가했더니 요놈이요, 판재에 외력을 가해서 이런 형태로 성형하는데요. 여기서는 오므린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외력이 인장력을 발생시키도록 한대요. 어디에? 자, 이런 부분들은 인장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요, 두 가지 힘이 작용해요. 여기 반경 방향으로는요, 압축이 작용할 거고요. 원주 방향으로죠. 원주 방향으로는 압축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이 반경 방향으로는요, 뭐가 작용하면 인장이 작용해요. 인장이. 얘가 이 안으로 다 끄집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포밍이 소성 병행에 의한 형태, 이런 형태의 포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판에서 원통형, 뭐 각형, 그리고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바닥이 있어야 돼요. 이런 놈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딥드로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간혹 보면 저게 뭐죠? 스테인리스 스틸 밥그릇 뭐 그런 걸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의약품 가지고 다니는 그 용기를 만든다든가, 그런 애들 보면 여기 딥드로잉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거 이제 참고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프레스 가공에서 뭐를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이제 이 압축 작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압축은요, 앞에서 우리가 이 성형 과정에서 뭐를 변화시키지 않았었죠? 두께를 변화시키지 않았었는데요. 이 스퀴징 오퍼레이션은 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소재를 공구 사이에 넣고
이 상부에서 이 압축력을 가하면요, 판의 두께가 어떻게 돼요? 변화시키면서 성형하는 그러한 공정인데요. 이 재련에 굉장히 큰 압축 응력이 가해지겠죠. 대표적으로 이게 뭐 하는 것들이 아빈이네요. 눌러서 뭐를 만들어요? 이렇게 요철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런 소재가 요게 뭐죠? 요게 소재잖아요. 요런 놈이 여기 이런 형태, 요철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죠? 두께가 얇아지잖아요. 자, 이런 공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압축 작업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면, 소재를 공구 사이에 놓고 상부에 압축력을 가해서 두께의 변화를 시켜서 성형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옵셋이 있고, 그리고 이 코인이 이 동전의 그 형태를 만드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다음 엠보싱, 그죠? 그리고 뭐 사이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좀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웨이징도 여기 버니싱도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스 작업의 특징인데요. 요 어떤 관점에서 살펴보냐면, 이제 우리는 안전공학이잖아요. 그럼 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이 단시간 내에 프레싱 하는데 세월한 내월에 가하지는 않잖아요. 단시간 내에 큰 힘을 가해서 가공하니까, 그래 가공하는데요. 그때 프레싱 하다 보면 뭐예요? 성형을 한다거나 하여튼 어떤 전단을 하든 뭐 아니면 성형을 하든, 이때 어디 작업점이죠. 위험점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협착에 의한 신체 장애를 이제 일으키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위험 부위에 근접해서, 여기는 위험 부위가 대개는 어디이겠어요? 예, 요 작업자 위치, 그 부분이 제일 많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어디 있겠어요? 구동부가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뭐예요? 위험성이 커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방호장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즉 안전대책이죠. 그리고 소규모 기업에서 보면, 소규모 기업이 소품종 대량 생산하나요? 그런 경우 뭐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어때요? 그 스페셜 오더죠. 품종이 많고, 그리고 양이 어때요? 소량이다 보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안전장치를 이제 전부 다 방호 대책을 또는 방호 장치를 구비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어서, 즉 안전 대책이 미흡할 때가 있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프레싱 작업에서는 이제 소량 다품종이면 뭐를 하게 돼요? 금형이 어때요? 자주 이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수 작업이 많다 보니까 다른 기계에 비해서 뭐가 많이 일어나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재해도 이런 곳에서 한번 일어나면 잘 회복이 잘 안 되는 재해들이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뭐 절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보면 이 프레싱 작업은 이 손을 직접 넣어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 범위가 70% 이상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재해 발생 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는지 그 구성 비율을 봤더니요, 이게 어디겠어요? 재료를 공급하고 그리고 추출하는 게 작업점이죠. 작업점. 여기서 제일 많이 뭐가 일어나요? 이제 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보면 금융시험 제품 작업,
또는 공급한 재료의 위치 수정할 때, 금형을 설치하고 금형을 조정할 때, 좀 이런 순서로 많이 발생하는 건데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 프레스 작업 중 일어나는 재해를 좀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서 보면요. 이 프레스의 안전장치를 이제 부착하지 않죠. 지금은 안 그러겠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제 주변에서도 이런 거 봤어요. 하여튼간 뭐 좀 그 아주 젊은 시절에 20대 후반 뭐 30대 초 젊은 시절에 뭐 이렇게 프레스 작업하는 곳에 일을 하다가 여기 생겨 먹은 게 뭐같이 생겨서 있고 손같이 생겨 먹지 않았어요? 여기 손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손가락이 있다 말았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일들이 프레스에서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프레싱 작업 오래 했던 분들 중에 손이 멀쩡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죠. 그 다음 이 풋스위치를 사용해서 양손 소재를 양손으로, 이게 풋스위치 발바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양손으로 소재를 투입하고 꺼내는 중에 이렇게 끼인다거나 이런 때 끼인다거나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파편에 맞는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참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실제 일어나요. 실제 제가 이것도 20대 초반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실험하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 봤어요. 소재가 금형에 왜 그랬냐면 이 소재가 금형에 제대로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이게 뭐냐면 투입되지 않은 것도 아는 거지만 그 견고하게 고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고 나는 건 이제 그런 경우를 봤는데 여기는 파편이기 때문에 여긴 금형에 소재가 제대로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 중에 누가 파괴가 돼요? 이 금형이 가공 중에 파손된 이 금형 파편에 맞는 경우. 그 다음 여기도 금형 조정 작업 중에 금형 파손으로 인한 금형 파편에 맞는 경우, 이건 다 금형인데요. 여기 하나 더 넣는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 고정이 누구죠? 누구의 고정이죠? 예, 제품을 만드는 그 재료의 고정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제가 실제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작업하는 것들이요, 소재나 이 금형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중량물이에요. 중량물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어떤 그 중소기업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소재나 이런 금형 이런 중량물들이요, 이렇게 작업 동선에서 비켜서 잘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어떻게 해놔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뭘 했었는고 하면 요 안전공학 전에요, 기계설비 보전이란 과목을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때 여기 이제 OS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리정돈이에요.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 일어나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딪힘인데요. 2인이 공동 작업 중 신호 불일치로 하강하는 경우, 신호 불일치로 하강하는 이 슬라이드에 부딪힌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뭐 중량물 운반하는 지게차나 뭐 있던 대차. 그런데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프레스에 한정하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이런 부딪힘이 일어나서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를요, 몇 번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여기도 조금 확장을 하면요, 어디죠?
저 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뭐 해요? 뭐 빔이나 이런 중량물을 들어서 움직이잖아요. 그때 보니까 정말 그게 맞아서 이제 굉장히 크게 사고 나는 경우도 주변에서 볼 수 있었어요. 하여튼 이건 다 부주의에 의한 것들이고, 그리고 방호 장치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것들엔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울이 있어야 되죠. 울. 그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인데요. 주로 프레스 작업에서 일어나는 재해들이 끼임이나 파편에 맞는다거나 넘어진다거나 부딪힘,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3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참, 말 잘못했습니다. 4주차죠. 4주차 3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엔 이어서 그 5주차에서는 이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다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